자, 이번에 볼 작품은 파바카에서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죠. 그리고 자, 김수영 시인의 김수영 시인의 작품하면 여러분들 뭐 참여시 계열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왜 이렇게 아파. 자, 그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김수영 시인의 시들은 어쨌든 그 구절의 상징적 의미만 잘 잡아주시면 웬만큼 해결되는 작품 계열들이 많거든요. 자,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은 옛 것을 버려야, 그렇지? 새 것을 또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여력도 생기는 것이다.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절이 그러고 있거든요. 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이라고 했습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진다. 그러면 알맹이가 등장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때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그러면 이건 이퀄 뭐가 되는 거야? 묵은 사랑이 벗겨진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식의 구조를 뭐라고 하지?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선택지들을 왠지 느낌으로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비유적이라고 하는 건 A를 B에 빗대는 경우를 말한다. 맞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이 서로 양립하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왠지 시적이면 그냥 비유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니까 조심해 주시고, 이건 아예 대놓고 뭘 썼거든요. 드시라고 하는 지급법의 표현을 썼으니까 비유적인 표현 맞지?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벗겨질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라고 했었지. 자, 이걸 통해서 뭘 했어?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래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보이는 거 확실하게 느껴질 텐데, 결국 붉은 팥밭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푸른 새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미래의, 그러니까 더 나은 성장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만 이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싶었거든요. 너희들은 그 느낌 안 들어? 팥밭이 원래 붉은색인가? 아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선생님이 예상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시들어가는 팥밭.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도 다 끝났고 이제 파가 어쨌든 간에 1년 360을 자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들고 있는 그 팥밭에서 그 밑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래서 그 느낌을 색채 대비로 좀 강렬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중요한 건 푸른 새싹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를 쓴 거야. 그치? 붉은색의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푸른 새싹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했냐면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잃는다는 것이다. 자, 일단 여기 또 무슨 법 써였어요? 얻는 게 곧 잃는 거랍니다. 모순된 표현이 정면 충돌하고 있고, 그치? 역설? 지금 봐봐. 비유적 표현, 색채 대비 역설적 표현. 첫 번째 연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역설적 표현 쪽에서 뭘 하고 싶었던 건데,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라고, 그치? 우리 참고로 이것도 뭐라고 해요? 단정적 어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럴지도 몰라요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얻는다는 것이 곧 잃는다는 것이라는 거는 과거의 것이 사라져야 그 미래의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치? 삶은 계란의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붉은 팥밭에서 시들어간 속에서 새싹이 돋아야만 다음 것이 얻어지는 것처럼 얻는다는 것은 뭔가를 잃는다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총정리해보면 그거지. 소멸 후에 지우고 생성되는 것, 생성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2연으로 넘어갑니다. 먼지 앉은 석경 위로. 석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울 말하는 겁니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자, 그럼 봐봐.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지금 네가 움직인 게 아니야, 그지? 너의 그림자가 움직인 거야. 그리고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당연히 묵은 사랑이라고 번역됐고, 그럼 이때 그림자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가 아닌 그 무언가, 겉으로 꾸며진 그 무언가, 허구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그런 것들, 너의 겉을 감싸고 있는 잘못 알려진 것들, 겉꺼풀들이 벗겨지고 나면 그럼 뭐가 나타난다? 진짜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네? 느낌이 빠고시죠? 그때 붉은 바파대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또 곧 읽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말을 또 뭐 했어? 반복했어. 잘 알고 있겠지만 반복이니까 리듬감도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오히려 강조겠죠. 같은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법? 반복법. 표현상 특징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오네요.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참고로 조로는 여러분들 요즘 잘 모르나? 그 물 뿌리게 이렇게 쭈루룩 따르는 거 있잖아. 위 앞에 그 다발 여러 개 구멍 뚫려 있는 거. 그걸 조로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느도록 말하지 않고 젖어 있듯이. 자,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있네요. 조로의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묵은 것들이야. 그지? 그리고 그 묵은 것들이 사라지고 나야, 없어지고 나야 너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묵은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조로의 물도 묵은 사랑이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끌고 가는지 봅시다.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었을 때. 그러면 이건 뭐야? 젖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젖으면 무슨 색? 아니 무슨 색이란다. 무슨 감각? 촉각이지? 다양한 감각적 심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각도 있었고 촉각도 있었으니까요. 젖음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뉘우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구절 자체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묵은 사랑을 반성은 했지만, 그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조로의 물은 아침에 떠가지고 예쁘게 잘 자라라고 줬어. 그리고 나서 냅뒀지. 그리고 냅둔 물을 근데 내버려 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버리고 새로 담아야 될 텐데 그냥 그걸 냅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그거를 뉘우치는 마우펜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자신의 어떤 타성에 젖은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랑을 뭐 하는 거야? 반성하는 거네. 아, 반성이구나.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어조는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젖어 있을 때 다시 한번 붉은 파바대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읽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1년과 2년 부분에서는 계속 비유적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묵은 사랑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3년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까지도 포함하면서 작품을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표현상의 특징 선생님이 작품 쭉쭉 정리해드리면서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잘 체크해 놓으시고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한 시 정도로 총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작품 별을 굽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별을 굽다. 진짜 오랜만에 수특에서 보는 작품이긴 해요. 수특에도 일종의 사이클 같은 게 있어. 그 작품들이 실리는 라인들을 보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작품들이 튀어오는 건 아니고 약간 주기를 가지고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근데 이 작품도 거기에 속합니다. 별을 굽다. 혹시 이 작품 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본 사람 있나요? 이 작품은 요즘 문학에서는 안 보이나? 아무튼 김혜순 시인의 별을 굽다라는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되게 익숙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 작품도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랄까 굽는다는 개념은 뭐 도자기를 굽거나 이런 식의 굽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도자기를 굽는다는 것은 아주 고열의, 그치? 그리고 고온의 장시간의 결과물이잖아. 사람들의 얼굴도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별을 굽는, 도자기를 굽는 과정들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결론만 말하자면 사람들의 딱딱한 표정 속엔 그들의 어떤 내면의 열정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시선을 표현하는 작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읽어볼게.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실려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에스컬레이터는 자기가 스스로 타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실려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죠? 동작, 뭐 의지 없음,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되길 거야, 그치?
사람들은 지금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그치? 여러분들 물론 요즘 지하철역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선생님도 종종 그래요. 근데 참고로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지날 때는 핸드폰을 좀 잠깐 주머니에 넣어놓읍시다.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선생님도 핸드폰 지하철에서 대부분 떨어뜨려. 왜냐면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툭 하고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핸드폰에 이렇게 고리를 꼭 달아놓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달아서 안전하게 하려고. 뭐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잘 보진 않겠지만 실제로 사람들 얼굴 보면 다 굳어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자, 모두 뭐 같다? 붉은 흙 가면 같다고 표현했어요. 실려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붉은 흙 가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가면이라는 단어겠죠. 이 가면이라고 하는 건 뭐랄까? 다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무표정임. 그리고 이 무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요거요. 똑같이 연결되는 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가면이라고 생각했고,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원했을까. 그치?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표정으로 굳어있는 상태로 빙글빙글 실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 거기까지 느꼈어. 계속 무표정한 저 얼굴 속에, 그렇지, 이번에는 세 번째 무표정합니다. 이거 썼잖아. 드릴 필요 없지. 이 앞에 썼단 말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이 숨어 있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 당연히 삶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우리가 그치, 괴로워하면서도 아침 6시 막 이때 알람 울리면 괴로워하면서 누르고 일단은 뭐 씻고 준비하고 학교 가고 뭐 그러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를 궁금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열정이라든가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제일 좋은 말이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 그치? 지하철 속이니까 땅속일 텐데 아무튼 여기는 삶의 어떤 근원적 생명력이 숨쉬는 공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그런 공간에서도 밀물져 가게 하는 힘이 숨어 있을까? 그래서 이 힘을 다시 한번 밀물이라는 단어로 강조했습니다. 밀물이라고 하는 건 밀고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밀고 간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푸시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두 개의 대립적 가치가 일단 등장을 한 거야.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면처럼 힘없이, 맥없이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한 동시에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또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무슨 형식을 통해서,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지? 서리법 그러지 마세요. 서리법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을 질문으로 바꿔서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법이야. 물음표가 찍혔다고 해서 그냥 서리법 그러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sorry. 조심해 주시고요. 몰라서 묻는 거야.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뒤에 할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거겠지. 계속 갑니다. 자,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감화해서 구워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자, 저 하늘 어딘가에는 별들을 구워내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자, 그럼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신. 그럼 뭐 우리 전통 개념으로 조물주 이런 개념들 많이 쓰죠. 자, 어딘가에 저기 신이 계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은 지상에 내리겠지만, 하늘에서 어디로? 지상으로 그 운명의 별빛을 내려보내준다는 얘기지. 그런데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런데 그게 어디야? 땅속에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공간을 대비시킨 거지? 그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조물주의 어떤 의지, 그 다음에 뭐 생명력 이런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다가와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실제로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 이거 쓰자. 자,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어? 땅속에 있어. 그래서 닿지 않으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신의 어떤 강렬한 의지가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 별빛이 여기까지 닿지는 할지라고 했을 때, 이때 별빛이 닿지 않는 거고, 별빛이 아니고 별빛. 그럼 이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단어랑 일맥상통하는 단어겠지? 힘과 밀물 같은 녀석이겠지. 그치? 그래서 우선 삶과 삶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도록 해. 미래의 희망과 열정, 욕망 같은 것들을 내려주도록 하마. 그래서 쫙 내려줬는데 사람들이 다 지하에 있어. 안 보여.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시인은, 화자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 저 사람들의 몸속마다에는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자, 이번에는 몸속마다, 그치?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뭐가 있을 거다?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라고 했어. 그럼 몸속에 뜨거움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쯤 왔을 때 슬슬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는 게 작품이 계속 반복적으로 뭘 많이 쓰고 있지? 파란펜? 대립적 시어를 아주 빈번하게 쓰고 있다는 게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첫 번째 구절에서도 실려간다고 했지만 힘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걸 대립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 그지? 근데 여기 왔을 때 하늘이라는 이미지와 땅속이라는 이미지가 지상의 중간 매개체를 거쳐서 대립됐고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몸속이라는 것과 밖이라는 것이 또 대립되고 있는 거지. 그럼 대립적 시야에 의한 지상전개라는 말도 이 작품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확인되시죠? 자, 아무튼 그 안에는 뜨거움이라는 게 있을 거야.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야. 뜨거움에 뭐가 있다? 불가마가 있을 것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이 뜨거움과 불가마는, 그지? 저 하늘에 있는 조물주가 자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기프트를 주도록 하지 하면서 툭툭툭 던져준 게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내면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네.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는 신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에 불가마를 짚혀서 내 몸은 진흙 같은 존재야.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불길이 사가들면 힘을 잃고 무너져 버릴 거야. 하지만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네? 그래서 불가마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고 저렇듯 10년, 20년, 50년 자 무슨 법? 점층법이지.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치? 오랜 시간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 거고요. 점층을 통해서 얼굴을 구워내고 있으니 모든 얼굴은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밖이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마치 실려가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면 안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가면의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가면이 있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가면이 있었던 거야. 뜨거운 속이라고 하는 것도 붉은 흙가면이라는 것도 속과 겉의 대립이지? 확인되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붉은 흙가면이라는 말도 무턱대고 무조건 부정적 시어라고 한다면 선생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 수식어가 붉은이야.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명력, 생동감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겉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흙가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뜨거운 속이라고 했을 때 이 뜨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또 봤던 어떤 나라랑 연결되는 거? 힘, 그렇지? 밀물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근본적으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된 힘과 겉에서 보이는 어떤 무기력한 모습이 대립구조를 이루면서 그것에 어떤 탐색 과정을 보여주는 시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사람들이 힘없이 맥없이 흩치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각자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표현한 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작품 또 톡톡톡톡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보조자료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자료 잠깐만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김수영 시인의 좀 유명한 작품이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상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보조자료를 좀 가지고 오랐습니다. 그 별을 굽다 뒤에 보시면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이 작품 혹시 어디 보자. 혹시 여기 양재고가 있었나? 창비 문학교과서를 쓴 학교는 알 거야. 이거 2학년 때 그 창비 교과서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아무튼 문학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작품들도 최소한은 어떤 연관성을 생각하고 한번 봐둬야 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이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작품만 잠깐만 체크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김수영 씨가 어떤 건지 봤었죠? 자, 가봅시다. 뭐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김수영 하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뭐 껍데기, 잠깐만 그거는 신동엽이잖아. 껍데기 말고 그 김수영의 풀이라든가, 그치? 풀이 눕는다 이런 작품 유명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속 가봅시다. 자, 제목이 사랑인데 작품이 이게 한 방에 빡 이해가 되기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이랑 어떤 공통점을 좀 뽑아낼 수도 있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자, 밑에 여러 가지 표현법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둠의 이미지, 그리고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이미지, 즉 뭐야? 이미지의 대립관계 보이죠? 즉 어둠 속에서나 밝음 속에서나 어쨌든 나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야?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문제 없죠? 사랑은 변치 않아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고, 근데 이연으로 가봅니다. 그러나가 나왔죠? 그러나는 뭐예요? 시상의 전환이나 반전을 이룰 때 쓰는 말이잖아.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 그 순간에 꺼졌다 살아났다. 오케이? 뭐예요? 깜빡했다는 얘기야. 그럼 깜빡이라고 할 때 완전히 어둠의 상태와 밝음의 상태를 지금 중요한 건 뭐야? 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 주변 환경이 어둡든 밝든 간에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특정한 모습을 지금 연애한 사람은 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영원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야.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니까요. 대부분 안 바뀝니다만. 참고로 보통 나이가 보통 한 30대 이후를 넘어가면 사람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느껴보면서 삶을 살아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진짜 안 바뀌어.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신의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게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더라고. 익숙하고 너무 좋은 거고 이게 훨씬 좋은 거라는데 바꾸기 힘든 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걸 확실히 내 몸으로 느끼는 게 이제는 폰 바꾸는 게 정말 귀찮아져. 옛날에는 새 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꿨거든? 써보고 싶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저거는 뭐지? 지금은 바꿀 때마다 새로 배워야 되는 게 귀찮아지고 있어. 그걸 나도 지금 뭐랄까 루즈해지는 거고 무기력해지는 거겠지만 최대한 많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랄까 쭈그려 앉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결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뭐하다? 불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써져 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나는 영원한 것, 그렇지? 그 다음에 불변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다? 흔들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또 배웠다는 얘기지. 그치? 난 사랑은 변치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도 역시 깜빡하는 순간이 있는 거고 어두웠다 밝아졌다는 순간 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느낌? 그런 것처럼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다?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번개처럼 번개라는 말을 반복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 번개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예요? 순간성이지? 오케이. 번개는 쳐놓고 2분 동안 대기 타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팡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이라고 했잖아. 처럼이라고 하니까 이퀄이라고 쳐도 되지? 그치? 직유법이니까 금이 간 너의 얼굴이라고 말을 했어. 그럼 여기서 금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너가 아닌 순간이 있다는 것. 그치?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너가 아닌 그런 잠깐의 찰나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네. 이 번개와 금이 간 너의 얼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딴 사랑 버려버려야겠어라고 말하는 것일까? 설마? 아니겠지. 나는 사랑은 변치 않는 가치라는 걸 믿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도 역시 변치 않으리라는 것은 난 믿을 수 없어. 오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번개처럼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의 그것은 순간일 뿐이야. 오케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겠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주제가 정말 잘 써놨어요. 이게 정말 정리 잘한 것 같은데 뭐라고? 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케이?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가끔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테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겠지.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작품 자체가 특정한 어떤 하나의 해석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작품 계열이긴 해서 만약에 이 작품이 출제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고정된 하나의 생각을 묻는 식으로 내진 않을 거야. 반드시 뭘 줄 거냐면 보기를 줄 거예요. 그 보기는 어떤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느냐?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 작가의 삶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김수영 시인이 주로 얘기했던 게 뭐죠? 민주화, 해방운동, 그치? 독립운동은 아니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망, 그리고 시들지 않는 민중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잖아.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도 역시 뭐랄까 우리가 꿈꾸는 어떤 밝은 뭐 민주주의의 미래. 근데 민주주의라고 해서 항상 밝고 예쁘고 아름답기만 할까? 그건 아니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해간 너의 얼굴이라고 해서 내가 너의 얼굴을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맨 처음에 전제를 깔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추가 작품 한 작품만 살짝 살펴보고 갔고요. 이건 말 그대로 혹시 몰라서 한번 건드려 보는 작품이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37페이지에 작품의 또 다른 해석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거예요. 작품을 고정된 하나의 해석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 작품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밑줄 쳐져 있네요. 혁명 정신과 혁명 주체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혁명의 어떤 우리 여기서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민주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민주화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긍정적 가치는 저 위에서 영원 불멸하면 반짝반짝거리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 보여지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나는 역시 받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현대시 파트까지 싹 다 마무리 졌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심지어 문제도 다 패스하고요. 그죠? 작품의 살만 퉁퉁퉁 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표현상 특징 요소, 시어와 식구의 의미 파악 요소, 그리고 보기를 통한 적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은 작품에 어떤 한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고3이잖아.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러 돌아다닐 레벨 아니잖아. 자, 그건 알아서 잘 체결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클리닉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고전소설부터 먼저지. 고전소설을 먼저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서울고, 오산고, 동덕여고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